어머니, 이걸 지금 제 생일 선물이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장 좌판에서 아무거나 집어오신 거죠? 차라리 주시지를 마시지. 이게 무슨 낭신이에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조용한 분위기를 갈랐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명품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은 며느리 김나영이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값비싼 스테이크와 와인이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는 아들 이진우와 시어머니 박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박 여사가 수줍게 내민 작은 쇼핑백을 열어본 나영의 얼굴은 경멸과 실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박 여사가 직접 뜬 것처럼 보이는 소박한 디자인의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영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듯 목도리를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았습니다. 아들 진우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 성의를 생각해서 말을 왜 그렇게 해?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아내를 말렸지만 나영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남편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성의는 무슨 성의? 당신은 이게 성의로 보여? 내 친구들은 시어머니한테 명품백이다, 다이아 목걸이다 선물 받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내 SNS에 이걸 어떻게 올려? 차라리 용돈을 주셨으면 그걸 보태서 가방이라도 하나 샀을 텐데. 정말 센스가 없으셔도 너무 없으시다니까. 나영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떠들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박 여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늘 입는 시장에서 샀을 법한 낙지만 단정한 회색 카디건 차림의 그녀는 화려한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고 손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어가는 수프를 내려다볼 뿐 며느리의 모진 말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영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의 인생은 절약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그녀는 낡은 24평 아파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아들 내외가 매달 보내주는 50만 원의 용돈이 수입의 전부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아껴 생활했습니다. 버스를 타는 대신 한두 정거장 거리는 걸어 다녔고 시장에서는 콩나물 한 줌을 사면서도 몇 번이고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박 여사를 보며 혀를 차기도 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 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나영에게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그저 궁상일 뿐이었습니다. 나영은 자신의 삶을 SNS에 전시하는 것이 낙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피드는 해외여행,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방문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 진우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씀씀이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돈은 카드로 해결했고 다음 달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나영에게 시어머니의 존재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늘 돈 한 푼 없는 시어머니를 자신이 부양하고 있다며 생색을 냈지만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낡은 아파트를 팔아치울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파트만 팔면 못해도 몇 억은 손에 쥘 수 있었고 그 돈이면 자신의 품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진우와 나영은 또다시 부부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에게 너무 심하게 대한 것 아니냐고 아내를 타박했고 나영은 그런 남편이 한심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몰라? 당신 엄마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내 친구들 앞에서 그 털목도리를 흔들어 보이는데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
제발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좀 해. 저런 거 주실 바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당신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서툰 솜씨로나마 직접 드신 걸 텐데 어떻게 면전에다 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잘해주고 싶으면 돈으로 주셨어야지. 능력이 안 되면 가만히나 계시든가. 당신이나 나나 지금 우리 형편에 언제까지 저 늙은 시어머니 부양하고 살아야 하는데? 당신 월급 뻔하고 나는 나대로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저 낡아빠진 아파트 팔고 요양원에라도 보내드리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길이야. 안 그래? 나영의 입에서 나온 요양원이라는 단어에 진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철이 없어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까지 하고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기에 눌려 더 이상 강하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이 너무 심하잖아 하는 소극적인 저항이 전부였습니다. 그 시각 박 여사는 홀로 낡은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며느리가 경멸하며 던져버린 털목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코 한 코 며느리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떴던 목도리였습니다. 박 여사는 거친 손으로 목도리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슬픔인지 체념인지 혹은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의 도시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은 박 여사의 적막한 집안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의 낡은 책상 위에는 오늘자, 경제신문과 두꺼운 투자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신문의 첫 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 전에 무기력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투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모욕과 아들의 무력함이 만들어낸 마음의 상처는 그녀의 또 다른 얼굴 뒤로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김나영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속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카드 명세서는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고 돌려막기로 근근히 버티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브런치 모임에서도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학 동창이자 그녀처럼 허영심으로 가득한 친구 미니가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나영아, 너도 알지? 요즘 내가 하는 이 가방 사업. 유럽에서 직접 희귀 명품들을 구해와서 파는 건데 없어서 못 팔 정도야. 너도 같이 해볼 생각 없어? 초기 투자금만 좀 있으면 지금 내가 쓰는 돈 정도는 푼돈으로 보일걸? 미니는 자신이 들고 온 한정판 명품 가방을 흔들어 보이며 나영을 유혹했습니다. 나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SNS에서 소위 인플루언서라 불리는 친구들이 명품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것을 보며 부러워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었지만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나도 하고 싶지. 그런데 알잖아. 나 수중에 돈 없는 거.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응, 보증금이랑 초도 물량 값까지 해서 못해도 3억은 있어야 할 거야. 너 시어머니 아파트 있잖아. 그거 담보로 대출 받으면 금방 해결될 일 아니야? 미니의 말에 나영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아파트. 그녀가 그토록 팔아치우고 싶어 했던 애물단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영의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의 아파트를 손에 넣을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먼저 남편 진우를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교묘하게 말을 돌려가며 시어머니의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거 안쓰럽지도 않아? 저렇게 낡고 추운 집에서 언제까지 혼자 사시게 할 거야? 차라리 그 집 팔아서 우리 집 근처에 작고 깨끗한 오피스텔 하나 얻어드리고 남는 돈으로는 우리 노후 준비도 하고 그게 더 효도하는 거 아닐까?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사신 집인데 어떻게 우리가 팔라고 해. 싫다고 하실 게 뻔해. 진우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지만 나영의 끈질긴 설득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남편의 그런 심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미래와 어머니를 위한 길이라는 포장지로 자신의 탐욕을 감쌌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이제 재산 관리 같은 거 힘드실 거야. 우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 당신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애들 교육비는 점점 더 들어가는데 이 아파트가 우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나영의 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진우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박 여사는 며느리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살갑게 굴며 반찬을 해다 주거나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가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여사는 동네 도서관 경제 섹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매일 같이 신문을 읽고 틈틈이 도서관을 찾아 경제 서적을 탐독하며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쌓아온 숨은 고수였습니다. 그녀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사이 우연히 며느리 나영이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나영의 목소리는 평소의 가식적인 톤이 아닌 흥분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걱정 마. 거의 다 넘어왔어. 우리 남편은 워낙 팔랑귀라. 내가 몇 번만 더 거슬리면 돼. 시어머니?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 그냥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겨드리는 거라고 하면 좋아라 하실걸? 계약서에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그럼 우리도 이제 강남 사모님들처럼 사는 거지. 나영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 여사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을 모두 알아차린 박 여사는 더 이상 침묵하는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 팀장님, 다음 주에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수신이는 우리은행 PB센터 최민준 팀장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박 여사의 자산을 관리해온 그녀의 충직한 재산 관리인이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아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그녀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김나영의 계획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 이진우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어머니에게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지만 박 여사는 그저 나는 이 집이 좋다 라는 한마디로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단호한 거절에 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나영의 계획은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바심이 난 나영은 이제 노골적으로 시어머니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향하던 최소한의 관심마저 끊어버렸습니다. 매달 보내주던 용돈을 이번 달은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건너뛰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들여다보던 집에도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오는 시어머니에게는 바쁘다는 핑계로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먼저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마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무언의 시위와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 집에 미련을 못 버리셨어요? 그러다 거기서 고독사라도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희가 다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저희 말 들으시고 깨끗한 실버타운으로 가세요. 친구분들도 사귀고 식사도 다 챙겨주니 얼마나 좋아요.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나영은 걱정이라는 포장지로 자신의 욕심을 감싼 채 시어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노인을 무시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말을 묵묵히 들을 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나영에게 무지한 노인의 고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압박은 점점 더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나영은 시어머니 집의 낡은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말을 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보일러 수리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냥 전기장판 켜고 주무세요. 아니면 그 집 팔고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그럼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그녀는 모든 대화의 결론을 집을 팔라는 것으로 귀결시켰습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깎아내리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세요. 저희가 편하게 모시려고 해도 저 낡은 집에만 집착하시니 저희도 답답해 죽겠어요. 다 자식들 고생시키는 거라니까요. 나영의 이간질과 무시는 극에 달했습니다. 남편 진우는 아내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정에서의 불화에 지쳐버린 그는 이 모든 갈등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아내에게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냐? 라고 한마디 던지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의 무관심과 방관은 나영의 악행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영과 진우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들의 생각처럼 무력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압박이 심해질수록 더욱 냉정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여전히 도서관을 찾았지만 그녀가 읽는 책은 경제서적에서 법률, 특히 부동산 증여 및 상속 관련 법률 서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써야 할지를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박 여사는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나영은 시어머니가 드디어 마음을 바꾼 것이라 생각하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박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나영아,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박 여사의 차분한 말에 나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집을 팔겠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나영이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박 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팔 생각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집 문제로 나를 더는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것은 내 집이고 내 인생이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랑 장난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생각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나영이 소리를 질렀지만 박 여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간 후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 증서와 작은 적금 통장이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나중에 힘들 때 보탬은 될 거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다시는 이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아내 단속 똑바로 하거라. 어미로서 내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 박 여사의 말은 아들 진우에게는 충격이었고 며느리 나영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고작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자신을 회유하려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 고집불통 노인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로부터 단호한 거절과 함께 모욕적인 경고까지 들은 김나영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로지 시어머니의 아파트를 손에 넣어 친구 미니의 사업에 투자하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을 통한 합법적인 설득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녀는 결국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나영은 며칠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우선 시어머니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밀린 집안일을 도와드리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시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박 여사가 잠시 시장에 간 사이 나영은 마치 도둑처럼 안방 장롱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오동나무 상자 안에서 박 여사의 신분증과 비상용 인감도장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손에 쥔 신분증과 도장을 보며 나영의 심장은 탐욕과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이 돈으로 성공해서 몇 배로 갚아드리면 돼.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죄책감을 억지로 억눌렀습니다. 다음 단계는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포토샵을 이용해 시어머니의 서명을 교묘하게 위조했습니다.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위조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평소 명품 짝퉁을 구별하는 데만 쓰던 그녀의 눈썰미가 이런 끔찍한 범죄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를 마친 나영은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가 평생 은행 문턱이라고는 적금 통장 만들 때나 가봤을 금융의 무지한 노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서류를 알아볼 리도 대출 사실을 눈치챌 리도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결전의 날 나영은 평소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치 큰 계약을 성공시킨 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그녀의 발걸음은 위풍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집 근처에 있는 가장 허름해 보이는 은행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최신 시스템을 갖춘 큰 은행보다는 이런 작은 지점의 직원들이 더 허술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나영은 미리 연습한 대로 효심지극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대출 상담 창구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위조 서류들을 자신만만하게 내밀었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은 젊은 은행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직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몇 분이 흐르고 직원이 컴퓨터에 박 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삐빅 마이너스. 갑자기 직원의 컴퓨터 모니터에 붉은색 경고창이 하나 떴습니다.
VVIP 고객. 모든 금융 거래는 담당 PB팀과 상해 후 진행 요망.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나영에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본점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대출 승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대출금으로 무엇을 할지 행복한 상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수억 원의 돈이 통장에 꽂히는 상상, 친구 미니와 함께 사업을 성공시키고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는 상상,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에게 보란듯이 성공을 과시하는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꿈을 꾸는 동안 은행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은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점 직원의 보고는 즉시 본점의 프라이빗 뱅킹 PB 센터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PB 센터의 최고참 팀장인 최민준의 책상 위 전화기가 조용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김나영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산산조각내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순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차갑고 냉혹한 현실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시각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나영이 자신의 신분과 재산을 도용하여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는 듯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낡은 휴대폰이 잔잔한 진동과 함께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최민준 팀장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뜨개질을 멈추고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최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박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산 현황 보고 드릴 겸 연락드렸습니다. 최민준 팀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우리은행 VVIP 고객들만을 전담하는 PB센터의 핵심 인물로 20년 넘게 박 여사의 자산을 관리해 온 충직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박 여사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시작해 거대한 프랜차이즈로 키워냈다가 남편 사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한 삶을 선택한 과정을 모두 지켜본 산증인이기도 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해외 채권 펀드 수익률이 괜찮더군요. 역시 최 팀장님 안목은 믿을만해요. 과찬이십니다, 여사님. 여사님의 투자 철학이 워낙 확고하셔서 제가 조금 거들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일상적인 안부와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여사는 수십억 원이 오가는 대화를 마치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그녀에게 100억이 넘는 자산은 과시의 대상이 아니라 평생의 노력으로 일궈낸 삶의 결과물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단단한 성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참 대화가 오가던 중 최 팀장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미세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혹시 최근에 목돈이 필요하실 일이 있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아니요, 전혀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박 여사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최 팀장이 절대 허투루 질문을 던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금 전 지점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방금 전 한 지점에서 여사님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님이 대리인으로 오셨다고 하더군요. 여사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상 여사님의 모든 금융거래는 제 허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일단 보류시키고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최민준 팀장의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박 여사의 머릿속으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갑자기 살갑게 굴던 며느리의 모습, 집요하게 아파트를 팔라고 조르던 행동,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자 돌변하던 그 표독스러운 얼굴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그녀의 가슴에 차가운 배신감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 오히려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팀장님, 저는 그런 대출을 신청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명백한 서류 위조이자 사기 행각이군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사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바로 경찰에 신고할까요? 최 팀장의 말에 박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하나뿐인 아들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아들의 인생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요, 경찰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대신 지금 당장 제 아들 이진우와 며느리 김나영에게 연락해서 은행으로 들어오라고 전해주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요. 장소는 최 팀장님 사무실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지켜온 한 인간으로서 내리는 단호한 결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보관해 두었던 평생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고상한 디자인의 실크 블라우스와 정장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아주 옅게 입술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시장 좌판을 기웃거리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자산을 움직이는 현명하고 기품 있는 자산가, 박 여사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습니다. 김나영은 은행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여전히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직접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김나영 고객님, 대출건 관련해서 본점 담당자와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차를 타시고 본점으로 잠시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나영은 본점이라는 말에 일이 더욱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거액의 대출이라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운 것이라 생각하며 기꺼이 지점장의 안내에 따랐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한 검은색 세단에 오르자 마치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VIP라도 된 듯한 기분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에서 근무하던 아들 이진우 역시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진우 고객님 되십니까? 우리은행 PB센터 최민준 팀장입니다. 고객님의 어머님이신 박 여사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저희 은행 본점 VIP 라운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우는 PB센터, VIP 라운지 같은 생소한 단어에 어리둥절했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급히 회사에서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나영과 진우는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은행 본점 로비에서 마주쳤습니다. 나영은 남편의 등장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시어머니가 아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린 것이라 넘겨짚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왔어? 어머니가 드디어 우리를 위해 큰 결심을 하셨나 봐.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야. 우리 이제 고생 끝이라고. 진우는 아내의 들뜬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별다른 질문을 할 틈도 없이 두 사람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일반 창구가 아닌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PB센터라는 고급스러운 명패가 붙어 있는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키는 호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값비싼 그림, 푹신한 가죽 소파가 놓인 그곳은 나영이 평소 꿈에 그리던 상류층의 세계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장 안쪽에 있는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묵직한 원목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넓은 방 중앙 거대한 티크 테이블 너머로 시어머니 박 여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산 낡은 카디건 대신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표정은 그들이 알던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최고급 정장을 입은 최민준 팀장이 공손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긴 왜? 진우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는 사이 나영은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곳에? 라는 의문과 함께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질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민준 팀장이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김나영 씨 맞으시죠? 오늘 지점에 박 여사님 명의로 3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셨더군요. 최 팀장은 위조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위조되었습니다. 박 여사님께서는 대출을 승인하신 적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허락하신. 나영이 필사적으로 변명하려던 순간 최 팀장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김나영 씨가 한 가지 더 모르시는 것이 있는 것 같군요. 박 여사님은 저희 우리은행에서 관리 자산 100억 원 이상 최상위 등급 고객에게만 부여되는 VVIP 고객이십니다. 고작 3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100억 원. 그 단어가 나영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늘 무시하고 경멸했던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이 없으면 생활도 못할 것이라 비웃었던 그 시어머니가 자신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을 가진 100억 자산가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영의 눈앞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 진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억? 어머니가 평생을 궁상맞게 살며 돈을 아끼신 이유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어머니의 깊은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방관자로 살아왔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과 무너져 내린 아내의 모습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VIP룸의 화려한 조명 아래 가족의 추악한 민낯과 감춰졌던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호화로운 VIP룸 안에는 김나영의 거친 숨소리와 이진우의 망연자실한 탄식만이 가득했습니다. 나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맨날 시장에서 콩나물 깎던 분이. 그녀의 중얼거림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최민준 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저 박 여사의 눈짓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의 주도권은 이제 완벽하게 박 여사에게 넘어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굳게 입을 닫고 있던 박 여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도 슬픔에 잠겨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장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일어나라, 나영아. 내가 무릎 꿇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그녀의 말에 나영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실망감과 배신감만이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난 세월 며느리에게 당했던 수모를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생일 선물이라며 던져버렸던 그 털목돌이 기억하느냐? 내가 그걸 SNS에 올리기 창피하다고 했지. 나는 내가 추운 겨울 감기라도 걸릴까 밤새워 떴던 것이다. 내가 친구들 앞에서 나를 돈 한 푼 없는 무식한 늙은이라고 흉볼 때 나는 너희들 먹일 반찬거리를 사려고 시장을 돌고 있었다. 보일러가 고장 나 냉골에서 밤을 지새울 때 너는 내게 그 집을 팔고 나오라고 했지. 나는 단 한 번도 너에게 무리한 것을 바란 적이 없다. 그저 가족으로 어미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다. 박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나영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가 무심코 뱉었던 말, 경멸을 담아했던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나영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돈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복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나영은 무릎으로 기어가 박 여사의 발치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 눈물인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번에는 아들 진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시선을 마주하자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진우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내 아내의 잘못을 모를 리 없었겠지. 내가 조금만 더 단호했다면 내 아내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미를 지키지 못하고 아내를 바로잡지 못한 내 잘못이 가장 크다. 너는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완전히 실격이다. 어머니의 질책에 진우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무관심과 우유부단함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 여사는 최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냉정한 심판이었습니다. 최 팀장님, 오늘 있었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건은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 얼굴을 봐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말에 나영과 진우의 얼굴에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쳤지만 박 여사의 다음 말은 그들을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렸습니다. 대신 두 사람, 내가 사는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아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원래 내 돈으로 사준 것이니 내 집에서 나가는 것이 맞겠구나. 나영아, 너는 내가 그토록 원하던 돈 한 푼 없이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거라. 내 몸에 걸치고 있는 그 명품들 모두 팔아서 월세방이라도 얻어야 할 게다. 그리고 진우 너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내를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고 판단될 때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그때까지 나는 너희를 아들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두 사람에게 더 이상 시선을 주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시죠, 최 팀장님. 오랜만에 나왔으니 맛있는 점심이나 사주십시오. 박 여사는 최민준 팀장과 함께 미련 없이 VIP룸을 나섰습니다. 굳게 닫히는 문 뒤로 나영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골마 터졌던 상처를 도려내는 아픔은 컸지만 이제라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발걸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쫓겨나듯 나온 김나영과 이진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고 나영은 방바닥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100억 자산이라는 충격보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과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내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끝없는 허영심과 욕심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어머니 마음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인간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닥쳐! 이제 와서 잘못했다면 나야! 당장 당신 카드 전부 내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명품 가방, 옷, 보석들 당장 내일부터 전부 다 팔아!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힘으로 다시 시작할 거야! 당신이 정신 차릴 때까지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진우는 아내의 신용카드를 모두 빼앗아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나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SNS를 장식하던 화려한 명품들은 중고 명품샵의 쇼윈도에 진열되었고 그녀의 손에는 헐값이 쥐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브런치 모임은 물론 모든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텅 빈 옷장을 보며 그리고 헐값에 팔려나가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물건들을 보며 나영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공허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나영은 초췌한 모습으로 시어머니의 낡은 아파트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 저를 가족으로 아껴주신 그 마음을 짓밟은 것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들을 자격이 없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나영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에는 더 이상 거짓이나 계산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앙상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했던 네일아트는 사라지고 짧게 깎은 손톱 밑에는 낯선 때가 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매정하게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너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용서는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게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 삶으로 증명해 보여라. 그것이 박 여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후 가족의 관계는 아주 느리고 더딘 속도로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회사가 끝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아내의 씀씀이를 탓하던 과거를 반성하며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나영 역시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하며 돈의 소중함과 노동의 가치를 몸으로 깨우쳐갔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작은 반찬거리를 사들고 멀리서나마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조용히 반찬을 놓아두고 돌아오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박 여사는 말없이 그 반찬으로 식사를 했고 다음 날이면 빈 반찬통을 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화해까지는 아직도 먼 길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의미,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박 여사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갈등과 오해도 많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회복과 성장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통쾌한 반전과 따뜻한 화해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